네, 안녕하세요. 전 정보관리기술사 최우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전략 설명회 와주신 거를 상당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로서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자격을 이제 취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이제 실제 실무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제 뭐 비즈니스 도메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분석 관점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느낌과 경험들을 이제 좀 요약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는 이제 이전에는 데이터 엔지니어 관점의 데이터 분석이 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즈니스 기반의 데이터 인사이트를 가져가려고 하는 데이터 분석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는 제가 엔지니어링 관점의 내용 이제 분석가들이 많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분들의 성향들이 실제 이제 프로그래머다 그리고 어쩌면은 도메인 지향적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제가 이제 집필을 하면서 혹은 또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까보면은 어쩌면 이제 통계적인 기반의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좀 많이 주를 이루고 있고 실제 문제들도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가지를 얻으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분석이 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들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거가 한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계 수학적 기반의 내용들을 지식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도 이러한 관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 시험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라이센스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역량들도 함께 가져가시는 그런 학습과 그런 라이센스가 될 거다라는 거를 미리 좀 소개를 드리고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서두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이제 기사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포함을 한 여러 이제 방향성까지 같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흔적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개념적으로 지식을 묻는 문제들이 이제 보통 기사 자격증이 이제 시험 범위가 되는데요. 분석 기사 시험 문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개념뿐만 아니라 그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거기 있는 내용들은 실제 실무에서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이제 학습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기출까지 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험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사 소개고요. 저는 지금 이제 정보관리기술사로서 데이터 분석 쪽 역량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그리고 뭐 데이터 마이닝 관련된 업무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DT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팀 팀장으로서 여러 가지 뭐 컨설팅 영역과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주제에 대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이제 초기에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이제 인증을 해주면서 이제 2회 시험부터는 국가 공인 자격 시험으로 이제 거듭나서 시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근거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는 이제 용어는 저는 이제 이 기사라는 용어 이제 그 단어에서 실은 그동안에 좀 이제 약간 거만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기사라는 시험은 그리 어렵지 않은 시험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그런 시각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 실무 기반의 라이센스로 이제 많이 준비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정의에서도 빅데이터를 이해를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의 주요 영역들 분석 기획부터 수집, 저장, 그리고 가시와 분석을 통한 어떤 인사이트에 대한 도출, 이 전 과정들을 학습할 수 있게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필요성은 맞아요. 지금은 저희는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계신 조직에서도 데이터를 이전에는 IT 관점에 어떤 활용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했다면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 조직들을 아마 계신 조직에서도 그런 조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는 어쩌면은 기본이 되는 그런 시대로 지금 자꾸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관, 기업에서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한 의미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 함께 체계적으로 역량을 검증하고자 다양한 시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도 있어요. 실제 3회 기출 문제를 봐보면은 데이터 분야이긴 하지만 데이터 현황을 알아야지만 즉 디지털 뉴딜이라는 주제에서 데이터 영역을 꼭 집어가지고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뒤에 가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는 이제 앞서서 로드맵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은 이제 하나의 영역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전 영역에서 이제 기본이 될 거라는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목적 하에서 분석 기술과 방법론들 그 안에 데이터 여러 유형들에 따른 처리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는 모든 영역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대한 필요성을 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제가 이제 한 2년 전쯤에 이제 박사 과정을 이제 하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학과라는 곳에 이제 제가 입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학과를 선택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들어가는 학과는 국내에 그 학과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분석 기사도 빅데이터가 들어가는 라이센스 자격은 실은 이제 민간 자격증도 있지만 국가 공인 자격증에서는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력서에 뭐 한 줄씩 업데이트 할 때 이제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 빅데이터가 딱 들어가면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기사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유일하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은 지금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뛰어넘고 그 안에 이노베이션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중심은 분명한 게 데이터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라 외치지만 실제 이 데이터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활용성에 대해서 약간 모호하고 약간 뜬구름을 잡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 내용은 그러한 것들을 좀 해소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역량시키는 발전의 요인도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IT에 의한 SQL이라든지 뭐 이런 테크니컬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들은 실은 엔지니어에 의해서 이제 프로그래밍화되고 어플리케이션화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데이터는 하나의 IT에 의한 조작이 아니라 데이터 컬처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 빅데이터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걸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무에서도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데이터 이제 뭐 사이언티스트라고 만나본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본 분들은 실제 엔지니어링 측면이 상당히 강했어요. 즉 IT 소프트웨어 개발자 혹은 거기서 좀 발전된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런 분들 이러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과의 업무에는 좀 용어적인 차이 그리고 경험적 차이가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이제 근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밑에 보시면 비즈니스 논리지하고 엔지니어링과 스티컬 싱킹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반이 되는 상황으로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시점에서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역량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공부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나? 혹시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한번 공부해 보신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해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민과 출신이라 처음에는 무슨인지 몰랐어요. 네네네. 시험을 쳤는데 네네. 1회가 이제 연기돼서 그치, 2회였죠. 네. 쳤는데 그 전에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네. 그냥 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수학적으로 많이 물어봐서 맞아요. 그 2과목에서 과락하셨죠? 네, 많이 네, 맞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통계학을 물어보는지 그런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실은 업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컬럼과 속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변수의 유형이 뭔지는 솔직히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능적으로 테이블 설계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그러한 목적을 알고 설계할 수 있는 지식도 배양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고 해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은 그런 수학적 이제 이 과목이 실은 이제 기술 통계 추론 통계 쪽이거든요. 통계적 지식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은 이 과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과락을 하시는 경험을 좀 하시거든요. 근데 그 또한 어느 정도 학습에 의해서 이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 영역만 조금만 더 집중 있게 한다면은 실은 그래도 기사 레벨의 시험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중 하나로서 누구나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 프로세스 즉 이러한 것들이 그럼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집중을 하고 어떻게 학습하고만 명확하게 인지가 된다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올 10월 시험에 과락을 면하는 전략과 함께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필기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체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과목이 빅데이터 분석 기획이고요. 2과목이 빅데이터 탐색이고요. 3과목이 모델링, 4과목이 결과 해석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 2, 3과목은 개념적인 이해와 약간의 암기 그리고 약간 살짝의 응용 정도로만으로도 충분히 과락을 면할 수 있고 이 시점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상과목 모델링에 대해서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여러 알고리즘들이 나와요. 근데 이 과목은 저기 보시면 전처리부터 데이터 탐색, 통계 기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서 조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진짜 과락을 면할 수 있는 전략을 좀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도 이제 과목 상세에 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각 과목별로 전체 20문항씩 그리고 각 과목별로 60점의 과락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전체 평균은 60점이 넘어가면 이제 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과락 기준은 40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과목에 40점 받고 나머지 2, 3과목 60점 받고 4과목에서 이제 80점 받으면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평균 딱 60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40점도 안 된단 말이야? 우리 아까 이제 문과분께서 경험을 하셨듯이 실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살짝 나와요. 그러면 실은 그 문제를 보자마자 멘탈이 탈탈탈 털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결과를 받아내는 경험을 일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기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필기에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하는데 이 내용들이 실제 단답형과 실습형, 즉 작업형으로 구성이 돼요. 담당형은 10문제 각 3점 해가지고 총 3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작업형은 작업 1형과 작업 2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작업 1형은 결과를 소스 코드로 코딩해가지고 딱 단답형 형태의 결과를 출력하는 형태인 거고요. 그리고 작업 2형은 실제 문제에 대해서 소스 코드를 데이터 처리, 수집 데이터 로딩부터 해가지고 모델에 대한 결과까지 나오게 이제 소스 코드를 짜셔야 돼요. 근데 다만 그럼 내가 코딩을 안 해봤는데 이거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얘도 딱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로딩하고 살짝의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모델이라는 놈이 학습할 수 있게 변환하는 과정이 한 번 있고요. 그리고 모델 간단하게 써가지고 그 결과값이 정확도가 높든 낮든 다행인 거는 지금은 점수를 그냥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보다는 실기의 합격률이 더 높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실기가 보안기사 같은 경우는 실기도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수준에 비하면은 필기보다 실기가 수준이 좀 더 낮은 레벨이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조금 설명을 뒤에 가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각 항목에 대해서 아까 단답형 10문제, 단답형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의 3V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 특징 3V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때 버라이어티, 볼륨, 벨로시티 이 세 가지를 딱 적어주면 돼요. 혹은 그 중에 하나를 묻고 얘는 무엇이냐, 벨로시티 이렇게 딱 적어주시면 돼요. 이런 문제들이 10문제고 이 문제는 뭐 많이 틀려봤자 한두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몇 점을 확보하냐면은 38에 24, 그럼 맥스 27 다 맞으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30점 깔고 그리고 나서 아까 이제 작업 1년 같은 경우에는 각 문제 40점이잖아요. 10점씩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30점이잖아요. 그럼 걔에서 조금 이제 그 불합격에 좀 요인이 좀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거 준비 조금 하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즉 작업 2형 같은 경우에는 코드는 딱 템플릿 외워가지고 형태만 살짝만 바꾸셔도 이제 합격을 쉽게 하시는 문제들이 이때까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직부터 해가지고 데이터 정제하고 모형 만들고 그리고 모형에 대해서 에큐런시라고 하는 정확도 혹은 스코어를 출력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정시 자격은 그냥 누구나 치실 수도 있어요. 그냥 결론적으로는 뭐 재학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뭐 관련 학과라고 해서 대학 졸업자 이렇게 돼 있던데요. 거기에 관련 학과는 전 직무, 전 학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즉 기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런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대부분들이 아마 이제 자격이 안 되시는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학 졸업자 혹은 전문대 졸업하셨더라도 실무 경험에서 나랑 직무적으로 연관이 안 되더라도 응시를 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합격률 봐보시면 2회의 필기가 한 41.5% 그리고 2회 실기가 거의 한 60% 합격을 했어요. 그 3회도 마찬가지 3회 필기가 48.1% 실기가 60% 정도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제가 보안기사를 자꾸 꺼지면서 죄송한데 보안기사 대비하면 이분 한 50% 이상 정도는 합격률이 높은 그런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물며 지금 이제 이번 시험이 사회 시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시험이 처음에 이제 2회 초치고 나서 논란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오타도 되게 많았고요. 문제 말이 안 되는 것도 꽤 많았었고요.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문제를 검증하고 검증해도 여러분들 보고서 쓰시다 보면 오타 많이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공인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실기에서 큰 사고를 칩니다. 0점 처리를 대량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0점 되신 분들이 반대로 이제 클레임이 많았겠죠. 근데 조금만 정답 형태로만 제출이 되면 또 다 합격을 시켜줬어요. 그게 3회까지 좀 영향을 줘가지고 문제 난이도도 상당히 낮고요. 필기는 이제 좀 아까처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적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실기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아까 말씀하신 분은 60%에 이제 포함이 되시긴 하셨지만 그 이 과목에 대해서 40점만 딱 넘기게 되면 나머지 과목에서 점수를 채워줘요. 네. 그거만 딱 뛰어넘으면은 합격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필기에 대해서 문제 이제 자주 나왔던 문제들 한번 간단하게만 리뷰를 해볼게요. 아직 공부 안 하신 분들께서는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게 있게 말씀을 드려도 좀 뭔 헛소리야라고 이제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보시면 1과목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분석 기획인데 앞에 여기 출제 문제 옆에 있는 내용이 이제 세세 항목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빅데이터 개요 및 활용에서는 딱 개념 묻는 문제 나왔어요. 개념 묻는 문제. 빅데이터 특징 뭐냐? 컴퓨터의 단위는 뭐냐? 이런 문제들로 누구나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 출제가 됐었고요. 기술 및 제도에서도 좀 지금 법제도 쪽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데이터 3법이 하고 이제 비식별화, 개인정보 보호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실무 냄새 나게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분석 작업 계획에 이제 모델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뒤쪽에 가면 4과목에 또 3과 4과목에 모델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도 내고 여기도 또 냈어요. 그래서 동일한 유사 문제들이 이제 중복으로 좀 출제가 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 앞에 법제도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연계해가지고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은 무엇이냐, 데이터 품질은 어떤 거 있냐, 얘는 뭘 설명하는 거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데이터 품질의 이제 정확성이야. 그럼 이게 정확성은 이러한 거야. 이게 맞아? 이런 묻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었고 내용 한 번만 읽어보시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적재 및 저장에서 이제 빅데이터에서 이제 우리가 디팩토를 보통 이제 하둡 에코시스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거기에 이제 두 개의 메인 프로젝트가 있어요. 메인 프로젝트 첫 번째가 맵리듀스하고 두 번째 프로젝트가 HDFS라고 하는 거거든요. 딱 중요한 거 묻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데이터 및 적재에서 좀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자주 묻는 분출 문제는 2, 3에 똑같이 문제 형태만 바꿔가지고 출제가 되는 그러한 특징들도 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과목은 개념 위주의 학습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얘가 뭐다라고 판단만 하실 수 있으면 대부분 70점이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점수를 만들어냈었어요. 자, 문제는 이 2교시예요. 자, 2과목이 이게 문제인데, 자, 왜냐하면 지금 맨 끝에 보시면 기술 통계하고 추론 통계라는 영역이 있어요. 요 영역이 이제 수학적으로 수학식이 아까 어떻게 표현하셨더라? 수학식이 그득 찼다고 표현하셨나요? 그걸 만들어내는 게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거든요. 근데 요 영역은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즉 과락을 피하는 관점에서 수학식도 조금은 근데 어려운 식이 없어요. 어려운 식이 없고 한 4-5개 정도씩만 내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으면 실제 푸는 문제까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만 문제를 보면 실제 멘붕이 좀 와요. 지문 던져주고 그것들을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수학식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외에 앞에 있는 정제나 분석 변수 처리나 탐색 기초와 고급 데이터 이 분석 변수 처리하고 데이터 정제도 살짝 수학 냄새가 좀 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개념적이고 활용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한 2-3번 정도 교재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시면 충분히 따라가실 수가 있고요. 이 영역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분도 하셔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지인분도 시험 치기 전날 저한테 와가지고 뜬금없이 문제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전날 와가지고 뭘 문제를 찍어 술이나 먹어 그랬더니 그래 찍어달래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1시간 정도 찍어줬는데 결론은 떨어졌어요. 2교시 때문에. 그래서 그래 봐라 와서 찍어주는 것까진 좋았는데 술을 먹고 다음날 기억이 하나도 안 났다. 그 상태로 내가 합격한 건 나 때문 저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알겠어 미안해 그 다음에 또 와 또 술 먹자 그러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어쨌든 요 영역은 좀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고 시험 난이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전공자분들 즉 통계를 전공하신 분들은 또 반대로 엄청 쉬워요. 전공하신 분들은. 근데 전공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워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맛을 보신 분들은 한테는 진짜 기초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문제를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지 살짝만 공부하시면은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도 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3과목이에요. 3과목 보시면 여기 좀 되게 낯선 단어들이 많으실 거예요. 즉 인공지능 혹은 빅데이터 모델 관련돼서 이제 사전 지식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저기 중간에 분석 기법에 보면 선형핵이다, 비지도다, 인공지능이다, 뭐 XOR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맥락을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각각이 어떠한 기능들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얘는 한 번만 책을 딱 보고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고 머릿속에서 한번 되뇌이면은 차이를 쉽게 구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또 문제점이 있어요. 용어가 되게 낯설어요. 그래서 용어가 좀 익숙하실 정도로 한 번은 보셔야 돼요. 보셔야지만 이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좀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과목하고 4과목에 대해서는 약간의 암기가 즉 필요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저희 지인 그분께서는 이쪽을 70점 좀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70점 넘게는 받으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이제 풀면서 이걸 한 번에 이전에 공부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 어려웠다라고 하시는데 처음 접하시고 그냥 가서 푸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용어들이 낯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처음에 이쪽 문제들을 만났었을 때는 용어를 이제 그 문제를 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이렇게 문제 엄청 꽈냈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의미를 여러 형태로. 근데 그때는 첫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 가지고 구분하실 수 있을 정도고 얘 의미가 뭐다라는 정도로만 정리가 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는 교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하가 됩니다. 1교시 1과목보다 좀 더 난이도가 낮게 나와요.
자, 그리고 4과목 같은 경우가 여기서도 4과목도 실은 2과목만큼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과락을 좀 만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통계적으로 수학적인 이제 내용들이 조금 나오거든요. 일부 수학식도 외우셔야 되고 최종적인 모델에 대한 평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정의를 해놓고 그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무슨 민감도다, 특이도다, 정확도다, 신뢰액 계수다, 상당히 낯선 단어들이 많으시죠?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각각 뭔지, 그리고 일부 문제들, 즉 여기 보시면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실제 문제도 푸실 수 있도록 한번은 풀어보셔야지만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포화송이다, 유의성 검증이다 이런 내용들은 앞선 2과목과도 연계가 됩니다. 실제 학습은 거기서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좀 보셔야 되시고, 그리고 시각화나 이런 모델링 이런 쪽은 여기 9.2에서부터 10.3까지는 거의 점수를 주는 그런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아주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분석 모델 저쪽이 실은 가장 중요하고 평가 쪽이 의미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으로 바라보고 있고, 당연히 어느 정도 그리고 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습에 대한 할애를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레벨로만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내 걸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쪽에서 시험을 왜 이렇게 자꾸 신경 쓰고 있냐, 그게 어디에서 티가 내냐면 그 범위 내에서 출제가 안 되는 영역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중요한 세부 항목은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빈출 문제도 존재를 하지만은 출제를 할 때 누락시키는 세세 항목은 하나도 없더라. 골고루는 출제를 하고 있지만 중요 영역에 대해서는 좀 문제 빈출수가 좀 많더라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보시면은 빅데이터 기술하고 데이터 전처리 쪽 일부, 기술 추론 통계하고 분석 기법들, 그리고 모형 평가 쪽 이쪽 세부 항목은 빈도수가 출제 빈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 추론 통계하고 분석 모형 평가 조 두 개 때문에 이제 과락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경향은 개념형과 응용형. 개념형은 지식을 그냥 너 이거 알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잘 선택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응용형 문제가 좀 높아요. 비중이. 이걸 안다고 하더라도 살짝 꽈가지고 요게 정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와요. 예를 들어 말장난 같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A로 해석할 수도 있고 B로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일부 살짝 섞여 있고, 그 외에는 응용한 이제 A를 알고 B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보다는 자주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해 가시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현황들도 문제를 내요. 이런 것들은 실은 이제 교재에는 담을 수가, 교재는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이제 집필을 하고 출판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데이터 이슈를 묻는 문제들도 일부 섞여 있어요. 아까 제가 뭐 디지털 뉴딜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했지만 디지털 뉴딜의 데이터댐이라는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문제들도 출제가 됐었고, API 게이트웨이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로드 밸런싱하고 자원 관리하게 하는 중간 미들웨어 대신 하는 역할이 있어요. 역할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문제를 출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문제 때문에도 상당히 시끄러웠었어요. 이걸 여기를 왜 내지? 막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상위 한 30%. 그래서 상은 아까 어디에 배치되어 있다고요? 기술 추론 통계하고 분석 모형 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중위 한 50%, 하는 한 20% 정도로 구성이 되더라. 그래서 총평은 이 과목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과락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고용력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또 보기가 구분이 상당히 모호한 문제도 아직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지나야지, 내년 정도 돼야지만 좀 지문에 대한 이슈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클레임이 좀 다듬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2번 시험 쳤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계속 비중은 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전략은 개념 이해하고 분석 관점에서의 사고를 조금 반영을 하고 활용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지만 단순 암기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개념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강조드리는 것처럼 단순히 외워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성을 조금 가지고 학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 추론 통계에 대한 부분은 과락 면할 정도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좀 학습을 하는 것이 필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특정 문제들은 분석적 시각 활용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프 딱 던져주고요. 지문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 평균은 얼마다. 그리고 뭐보다 뭐가 추이가 높다. 앞으로 이렇게 예측이 된다. 이런 분석하는 시각에 대한 문제들도 한 3-4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를 보고 향후에 어떻게 될 거라는 것 정도의 살짝 예측은 할 수 있는 정도의 학습 방향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다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 및 문제풀이 하는 형태의 문제가 한 5-6문제 정도 나와요. 실제 내가 계산해야 되는 문제. 근데 다만 얘는 수식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기술하고 추론 통계 쪽에 연관되는 영역이 있고 분석 모형 평가에 이제 관련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수식을 가지고 푸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빈출 영역들이 있죠. 그 부분들의 문제가 요술구 문제씩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조금 더 뎁스 있게 학습을 해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필기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실기예요. 실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답형 10개 각 3점, 그리고 제1작업 유형 3개 10점, 그리고 제2유형은 모델을 설계해가지고 결과까지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한 개 40점입니다. 그래서 단답형은 뭐 한 문제 많이 틀리면 2문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필기 합격하신 분들께서는 그 정도로 이제 쉽게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작업 1유형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전처리하고 그 결과값을 찍어가지고 제출하는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제2 작업 유형은 데이터 던져주고 그 데이터를 모델로 만들고 결과값까지 나오게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지만, 이 또한 템플릿을 가지고 값만 좀 바꿔서 조금의 이해, 뭐 판다스라든지 파이썬에 저는 이제 그 파이썬 기반으로 이제 학습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파이썬에 이제 판다스라든지 넘파이라든지 사이파이 이런 그 패키지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그 과정을 내가 이제 암기라기보다는 이런 테크닉을 살짝 익혀놓고 모델 어떤 형태를 쓸 수 있어 라는 정도만 익히시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실기의 응시 환경은 R이라는 언어와 파이썬이라는 언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둘 중에 하나로 작성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응시 환경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 코딩 플랫폼이고 CBT 기반으로 바로 이제 CBT 기반으로 시험을 보시게 되고 결과는 좀 이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응시 환경 주의사항은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해주지 않아요. 우리 코드 하다 보면 뭐 ID 툴들에서 뭐 이제 이클립스라든지 이런 ID 툴들에서는 누르면은 탭 딱 치면은 그 명령어가 완성을 시켜주잖아요. 실기 시험 환경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명령어를 내가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때 그걸 암기해서 경험 이제 몇 번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손에 익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뭐 판다스라든지 넘파이, 사이파이, 사이클론 이런 유명 패키지들은 거기 환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제 거기 명령어 치셔가지고 뭐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외에 다른 라이브러리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충분해요. 뭐 추가 안 해도 될 정도로 충분히 제공해 주니까요.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응시 환경에서 제가 뒤에 가서 보여드릴 텐데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미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픈북은 아닙니다. 그래서 책이나 이런 것들 오픈하실 수가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아마 주피터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사용해 보신 분들 계시면은 중간중간에 결과를 딱딱 볼 수가 있잖아요. 얘는 IDE 환경과 거의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중간 결과를 프린트 함수 써서 찍어가지고 결과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한 면은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 시각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각화 라이브러리는 사용할 필요도 없고, 뭐 시각화하라는 문제도 당연히 낼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다만 메모장은 좀 허용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메모장 열어가지고 내가 한번 미리 타이핑해 보는 것도 지금 도움이 좀 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 완성 기능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파이썬 기준으로는 help하고 dir 명령어를 상당히 많이 쓰셔야 돼요.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틀만 외우시고 help하고 dir 명령어 쓰시면은 저것 해서 관련 패키지 딱 임포트 집어넣으면은 쓸 수 있는 함수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help하고 dir을 상당히 좀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요. 저도 뭐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걸 써가지고 대표적인 함수만 딱 기억했다가 그 밑에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동일 레벨에는 어떤 게 있는지 help와 dir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R은 라이브러리와 help 함수 써가지고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들어가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리 저기 링크로 치고 들어가시면은 응시 환경을 체험해 볼 수 있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 환경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거니까 미리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되고 준비하실 때는 주피터라든지 이런 시각화 툴 쓰지 마시고 ID 툴 기반에서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그리고 답안 제출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력하고 제출, 답 쓰고 제출 하시면 되고요. 작업 1유형은 결과값이 프린트 함수로 딱 찍히는 거 가지고 그 코드를 그대로 제출하는 겁니다. 2유형도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보통은 그 결과값에 있는 결과값을 파일로 떨어뜨려 가지고 제출하라고 해요. 그때는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써서 제출한다라는 거를 명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최종적으로 CSV를 생성하는 코드를 제출하는 형태로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게 단답형 예제예요. 단답형 예제인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고 답안 쓰게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제출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문제당 3점이고요. 열문항이고 주관식이다. 우리 입장에서 그냥 주관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의어도 인정해주는 포괄적인 자세를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클라우드 기반 코딩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건 작업 1형인데요. 이렇게 문제 주어져 있고 데이터셋 위치 알려주고 있고 여기서부터 딱 기본만 해가지고 쭉 코딩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기 각각 탭이 있잖아요. 위쪽에 보시면 파이썬이다 R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기화 이제 코드 초기화 누르면 싹 지워지고 처음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테스트 이제 코드 짠 거 실행 눌러가지고 보게 되고요. 그리고 결과까지 테스트 버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출 누르면은 문제가 제출 이제 한번 물어봐요. 진짜 제출하겠냐고. 그럼 그때 확인 누르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보시면 작업 1, 2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어떤 여기 주어진 데이터에서 특정 컬럼에 대해서 민맥스 스케일 해가지고 하고 나서 그 결과값이 0.5보다 큰 값을 가지는 레코드 수를 찍어라. 이런 문제예요. 필드가 한 필드에 로우 수가 뭐 1000개가 있어요. 민맥스 스케일이라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정교화를 해가지고 그 정교화의 값이 0.5보다 큰 것을 찾는 코드를 짜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값이 특정 함수에 넣어서 그냥 프린트로 찍든지 특정 변수에 찍어 넣어서 프린트로 찍든지 아니면 그 결과값이 나올 수 있게 코드를 짜놓고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유형인데요. 많아요. 보시면 데이터 이런 거 있고 트레이닝 데이터 이거야, 테스트 데이터 이거야, 정답 데이터 이거야,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 중에서 고객 뭐 데이터 쭉 설명을 하고요. 설명을 하고 보시면은 설명 예측 모형을 만든 후 이를 평가용 데이터를 적용하여 얻은 몇 명의 고객 성별 예측 값을 다음의 형식의 CS 파일로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모델 성능은 ROC의 AUC 평가 지표, 즉 AUC 평가 지표로 채점합니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거 그 결과값을 찍어가지고 똑같은 코드를 동일한 데이터 가지고 시험 끝나고 제자리에서 돌렸었을 때 시험의 결과값이 더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만든 이제 시험 요 환경보다는 결과값이 낮게 나온다는 의미는 뭐냐면 시험에서 요 환경에서 지금 결과값이 좀 더 높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것을 테스트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뭐 CS 파일로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좀 제한된 환경이다 보니까 쓰다 보니 시간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그게 또 암기가 다 안 돼 있다 보니까 각각 함수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함수들은 좀 외워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은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기 합격하신 분들은 단답형은 한 번 더 보고 가시면 돼요. 한 번만 더 보고 가시면은 단답형 쓰시는데 큰 문제 없을 정도의 난이도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다만 일부 계산 문제들, 즉 이 코드의 결과값을 즉 어떤 특정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값을 약간의 계산을 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이제 필기 시험 준비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학습한다면 단답형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작업 1유형과 2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업 1유형은 보시면은 대부분 여기에 포커싱이 돼 있어요. 데이터 전처리에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전처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데이터 정제 용역, 여기는 결집값 처리와 이상값 처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사이클런이라든지 이런 함수 이용해서 하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분석 변수 처리해서 이제 데이터 축소라든지 파생 변수 추가라든지 불균형 데이터 처리라든지 변수 변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좀 아셔야지만, 그리고 그걸 하는 기능들의 함수를 아셔야지만 준비를 해서 시험에 좀 응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업 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템플릿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데이터만 딱 이해를 하고 그 템플릿을 암기해가지고 밀어넣고 제시하는 모델을 dir 해가지고 어디에 있는 걸 쓸지 그런 정도만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 1형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 쪽에 집중, 2형 같은 경우에는 각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서 어떤 걸 쓸지를 알고 가야 된다. 헬프 사용법 잘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주 쓰는 패키지들, 그 주요 함수들은 암기하고 시험 치시러 가셔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제 아마 이게 첫 접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전에 이런 미리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똑같은 시험이고 라이센스입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셔가지고 잘 집중하셔서 좋은 결과 10월달에 다 결과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